네, 선재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대선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은 복잡한 상황인 가운데 공화당이 어떤 정책으로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내용이 있다고요. 이 내용 선거 앞두고 정강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어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외교하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이른바 보편 관세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레 대응책이라든가 산업통상, 이민,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사회문화 정책 포함해서 20개 원칙을 담았는데요. 그 큰 것들을 보면 이제 국경 봉쇄, 그다음에 이주민 차단, 그리고 또 미국 최대 이주민 추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프레를 끝내겠다. 그리고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세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정강 제목이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 부문에서는 이른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미국산을 사용해서 구축하겠다는 것도 꼬집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 현대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그 전기차 의무화 취소도 집어넣었습니다. 네. 16쪽 분량이라고 하고요.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 정강의 그 소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이든 외교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하고 세계에서 미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런 국제적 혼란을 끝내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를 추진하겠다. 미군도 가장 강력한 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동맹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해봤죠.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입장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방산 부문에서는 미국 안보의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남부 국경에 해외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에는 우리 그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하고 한반도 문제는 이 정강 정책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경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통상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보편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그 상호 무역법도 처리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장하는 게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은 미국 노동자, 가정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 쪽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국 대우 취소,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하고 기업체 인수 차단하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낙태 문제 관련된 얘기도 있다고요? 근데 낙태 부분은 아마 선거에 여성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금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서는 안 되며 각 주가 이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그런 문구는 빠졌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초안을 광범위하게 작성하는데 관여를 한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공약이라든가 유세 발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11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선까지. 그런 가운데 대선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았을 가능성 월가가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바이든 교체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높죠. 바이든은 계속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가운데 CNBC 보도를 보면요. 월가가 조용히 움직이지만 이게 뭔가 좀 태세가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첫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참패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기를 가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세요. 월가 쪽 관계자들 네. 얘기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네. 중장기 인플레가 더 심화할 거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이런
탓이라는 지적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도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매일 근데 전해드립니다만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올라왔죠. 네. 그리고 뭐 금리 역전도 지금 됐는데 사실 뭐 금리 역전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2021년 7월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뭐 오늘 새벽에도 그 파월도 그 얘기를 했죠. 경기 뭐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월가는 조금 좀 조바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BOA 그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는 트럼프가 만약 승리할 경우에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하고 기술주는 혜택을 본다. 반면에 장기 국채, 주택건설하고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된 건 감세 연장, 뭐 규제 완화 이런 쪽이라고 그렇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네.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인프레가 아무래도 유발될 수 있는 네. 부분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월가의 그 바이든을 지지해온 큰손들이 지난 주말에 조용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그 레리 핑크 CEO하고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그다음에 브렉스톤 CEO 같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바이든을 계속 밀어야 할지를 주변 월가 인사들한테 조용히 탐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금융인들이라서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막 까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자주 월가 쪽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감지된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뉴욕타임스 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 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네요. 그동안에도 뭐 미국이 계속 중국을 네. 압박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왔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큰 축으로 하나는 미국 본토에 첨단 반도체 그 제조 설비를 가능한 많이 유치하고 또 하나는 남미 물론 아시아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같은데 지역 거점별로 이렇게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거를 글로 가져가서 최종 조립해서 그래가지고 현재 시장에 파는 그런 새로운 첨단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짜는 외교인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칩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은 네. 그렇게 하자면 이제 동맹하고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린 칩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거고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를 미국에서 많이 만들수록 미국이 더 번영하고 안전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이제 대만 문제로다가 중국하고 계속 이제 티격태격하는 것도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면은 지금 대만이 세계 반도체인 60% 범용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는 뭐 거의 사실상 대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흡수할 경우에는 미국이 큰 타격을 이 공급망 재편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만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이 자기네 반도체 자생력을 키워서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공급망 훼손 위험도 단속하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5일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십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 뭐 이런 바이든이 인터뷰에서 그것도 강조를 네, 했죠. 강조를 지금 보면은 네. 미국이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유치한 반도체 투자가 한 3,95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 부문 기술 투자는 4천억 달러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나마, 필리핀, 베트남, 또 케냐까지 그렇게 반도체 해외 기지 건설도 본격적으로 타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네. 전문가들 지적을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 우리나라, 뭐 대만 같은데 그동안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탈피해서 다변화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대만,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숙련된 저임 노동력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이들 국가도 자기네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치고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고육지책의 하나로 당근과 채찍 병행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제 한 예로 반도체법을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도 주고 막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그 대신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족쇄를 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이런 반도체 그 칩 외교 기조가 네. 이어질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엔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엔 약세가 기록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엔저 현상 160달러엔이 161엔대 다시 진입한 상황에서 지금 일본 거대 연기금 운용 포트폴리오 개편 앞두고 있다.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엔이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될 거다. 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GPIF 하면 그 굉장히 귀에 익으신데 이게 네. 깁니다. 일본 연금 적립금 관리 운영 독립 행정법인. 네. 이제 이 연기금이죠. 네네. 우리 돈으로 지금 2천조 원대 자금을 운영하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이 연기금이 5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재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니까 내년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미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그 재편 조짐을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움직이니까 엔저 지금 슈퍼엔저라고 하죠. 거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월가 쪽 관심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네. 이게 내년 4월 공식 적용인데 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새 지금 전략의 보면 적용이. 이 운영 자산 규모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246조 엔, 우리 돈으로 2,113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중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제 외국 주식 채권이고 그중에 상당수가 달러화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엔저가 심각하죠. 거기에도 아무리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인데 일본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슈퍼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민생 경제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도 지금 환율 방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이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통제 달러 보유분을 엔화 자산으로 돌릴 가능성 이것도 그렇죠.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주목하고 그러면서 있고요. 이제 저널이 이 GPIF가 네. 2014년에도 네. 그때 조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 자산 비중을 대폭 늘려서 그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그런 보임을 보였는데 지금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 엔 환율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 이번에 그 GPIF가 아무래도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월가 쪽 얘기는요. GPIF가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10년 후인 지금은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신 엔화 자산을 더 많이 사서 엔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꿀 거냐. 그래서 지금 관측은 GPIF가 운영자산의 10%만 외환에서 엔화 쪽으로 바꿔도 그 규모가 24조 6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한 211조 원 정도가 되니까 이게 적지 않은 그 엔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해본다는 겁니다. 네. 그 일본의 거대 연기금의 이 포트폴리오 다만 이제 뭐 네. 외환 시장이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 분석도 있네요. 모건 스탠리는 네. 이제 주식 비중, 일본 주식 비중을 늘리게 될 경우에 지금 일본 주식 증시가 좀 잘 나가는데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GPIF가 기금 운영하는 게 정부의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환율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연금 수급자의 그를 위한 수익률 추구가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려면은 어떤 과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다. 일단 그 GPIF 이사장이 지난 5일 회견을 했는데요.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엔저 때문에 수익이 좀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엔저를 겨냥해서 투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좀 발을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얘기 몇 개 해볼까요? 러시아 억만장자가 더 부자가 됐다고요? 전쟁 때 네. 돈 버는 사람들은 더 버는 모양입니다. 블룸버그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하고 올 상반기까지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그 배당금 받은 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한 1조 루블, 우리 돈으로 15조 한 6,300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그걸 받은 사람이 루코일 전 회장, 이 사람이 바짓 알렉페로프라는 사람인데 우리 돈으로 한 근 3조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하고 호주에서 제재를 받지만 아직 미국하고 유럽연합 제재 대상은 아니냐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푸틴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도 대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제 분석이 나올 텐데 전쟁 경제라고 흔히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러시아 뭐 서방이 지금 제재를 해서 하는데 수출 대한 시장을 많이 찾았죠. 뭐 중국, 인도,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 러시아 석유도 많이 사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재에 아무래도 좀 적응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경기가 되니까 방산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전쟁 그 경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정부가 또 민생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일단 내수는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지난 1분기 한 해 전보다 한 5.4% 성장한 걸로 지금 잠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스베르크방크인데 지난달 그 배당 승인한 게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배당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전쟁 후에 배당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러시아 경제도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전쟁 인플레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 기준금리가 지금 16%죠. 네. 근데 이게 이달 중에 최대한 2%포인트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해외로 돈을 옮길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러시아를 이제 그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훨씬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보니까 인플레가 중앙은행 목표치가 4%인데 이미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재정 적자도 상향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얘기 해보겠습니다. 왠지 이럴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 역대 6월 중에서 가장 더웠다고요? 진짜 덥긴 했어요. 네. 하도 이런 걸 많이 들으시니까 네. 뭐 새삼스럽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좀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이 지금 세계 평균 기온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째 역대 6월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도 15개월째 더 높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구온난화? 예. 네. 지금 뭐 이제 엘니뇨가 소멸되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라니뇨 거꾸로 오는데, 라니뇨가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해수가 식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전체적으로도 지난해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기억하시다시피 올해 뭐 기상 이변이 많았죠. 지금 올 상반기 인도, 사우디, 미국, 멕시코 뭐 살인적인 불볕더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데 홍수 같은 게 심각했고요. 네. 산불도 심각했죠. 지금 네. 과학자들 얘기는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대기하고 해류 순환이 상당히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극단 기상이라든가 그 강도와 빈도가 더 강해지고 높아질 거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해도 더 올해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경고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